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근골격계 작업치료학 및 실습을 함께 공부하게 된 최인혜 교수입니다. 21학번 여러분들은 우리가 1학년 때 만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고요. 또 복학생이나 편입생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는 건데요. 모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가 배울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할 근골격계 작업치료학 및 실습은 우리가 임상에 나가서 많이 만나게 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또한 우리가 배우는 이 범위는 국가고시에 포함되는 범위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관절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뼈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로 관절염이 환자의 삶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절염 클라이언트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 영역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요. 네 번째로 관절염 클라이언트의 작업치료 중재 목표를 세우고 중재 계획을 설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절염은 1주차 그리고 2주차에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우선 뼈 관절염과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평가 영역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첫 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류마티스 질환의 개요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책에 챕터 38인 관절염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페이지로는 106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는데요. 관절염은 우리가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관절에 생긴 염증을 의미하는데요. 이 관절염이라는 것은 류마티스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PPT의 박스를 보시면 만성 통증을 유발하면서 관절 그리고 연부 조직에 점차적인 손상을 가져와서 불구를 만드는 만성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울 관절염에는 대표적으로 뼈 관절염, 우리가 뼈 관절염을 다른 말로 골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관절염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나요? 한번 통계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관절염 환자 중에서 특히 우리 골관절염, 뼈관절염의 통계를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남성이고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보면은 7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50%가 넘는 인구가 골관절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인 인구의 절반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재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관절염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치료사는 관절염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대부분은 이 류마티스 질환, 즉 관절염 1기 혹은 2기 상태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영역을 알고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질환의 특징, 그리고 각 질환과 관련된 병리학과 전형적인 임상적인 증상, 그리고 이 환자들이 어떤 약물을 먹고 이 약물의 부작용들, 그리고 반응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 중에서 뼈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관절염은 오스테오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합니다. 이 오스테오가 의학용어로 뼈를 의미하고 이 관절염을 의미하는 아스트라이티스가 복합되어서 오스테오 아스트라이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약자를 OA라고 합니다. 그래서 OA 환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임상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관절의 구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관절염이다 라고 하는데 관절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뼈가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뼈와 뼈는 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은 대표적으로 윤활 관절이 있죠. 그래서 윤활 관절의 구조를 보면 우선 우리가 요 뼈 끝을 봅시다. 뼈 끝에 이제 매끈한 관절 연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골은 마치 쿠션처럼 우리의 관절이 받는 압박력을 분산시켜주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가 부담을 갖지 않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관절은 보면은 관절 주머니로 덮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관절 주머니로 덮여져 있는데 이 관절 주머니 안에는 윤활막이라고 하는 것이 덮여져 있습니다. 윤활막은 윤활막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녹슨 쇠나 차를 볼 때 기름칠하듯이 우리의 뼈 사이에서 뼈와 뼈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윤활막이죠. 그래서 이 관절 사이에는 빈 공간이 아니라 윤활액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윤활액은 관절의 윤활 작용과 영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보면은 관절 주머니에 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하는 역할은 관절이 우리가 팔을 다 꺾지 않잖아요. 그쵸? 관절에서 과도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주변에 혈관과 신경이 있는데 이거는 연골이라던가 이 관절에 직접적으로 가진 않고 주변부에 위치해서 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관절은 이 윤활막, 윤활액, 그리고 이제 연골, 그리고 인대로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내구력이 높고 우리의 몸무게를 분산해주고 연골 밑에 있는 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뼈 관절염은 무엇인가? 이 뼈 관절염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 연골이 퇴화되고 두 번째는 반사적으로 이제 새 뼈가 형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뼈 관절염의 특징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뼈 관절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뼈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뼈가 형성된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힘을 받지 않아야 할 곳에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가게 되면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뼈가 삐적삐적 튀어나오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뼈 조직이 없어도 되는 자리에 가시처럼 생겨난 것을 우리가 뼈 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 관절염의 특징 첫 번째 관절 연골이 퇴화된다. 두 번째 새 뼈가 형성된다.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관절이 다 닳게 됩니다. 연골이 닳고 새 뼈가 만들어지고 윤활렉이 있는 이 움직임이 있는 관절에서 어떤 통합이라던가 정상적인 균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뼈와 뼈 사이의 틈이 좁아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보면은 양쪽 다 그런 게 아니죠. 한쪽만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관절 틈이 좁아지는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럼 관절이 퇴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뼈 관절염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뼈 관절염 단계는 이 부드러운 연골이 약해지고 탄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의 연골이 닳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뼈 관절염의 두 번째 단계는 연골이 점점 닳면서 여기 보시면은 관절 사이에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연골이 부서지는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 뾰족뾰족하게 새뼈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뼈 관절염의 2단계입니다. 이 3단계가 되면은 보면은 뼈와 뼈 사이 공간인 이 관절 공간이 더욱더 좁아지게 되고 연골 내에서 이 연골이 깨진 공간이 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 넘어가면은 관절 내 공간이 거의 다 감소해서 거의 뼈랑 뼈가 맞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연골이 거의 많이 닳아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의 60% 정도가 닳아서 없어져 있게 되고 뼈 곁돌기가 더욱 많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절의 정상적인 형태가 붕괴되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 관절염에서 관절의 특징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 관절염은 골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주로 약자로 O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 질환이에요. 즉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Degenerative Joint Disease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유병률이 연령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뼈 관절염이 많이 걸린다라는 뜻이죠. 남성은 50세 이전, 여성은 50세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 외에도 연령과 성별, 유전, 비만, 해부학적 관절 이상, 손상, 그리고 직업과 같은 요소들이 뼈 관절염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이 뼈 관절염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차성 골관절염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골관절염, 즉 뼈 관절염에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기는 양상이 국소적이다. 국소적이란 말은 온몸이 아니라 한 개 혹은 두 개의 관절에만 이 관절염이 생긴다라는 뜻이고, 혹은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체적이라는 것은 세 개 이상의 관절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2차성 골관절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병이 걸렸다거나 감염 혹은 괴사 혹은 애초에 기형이 있어서 골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뼈 관절염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 번째로 관절의 통증 그리고 뻣뻣함입니다. 즉, 아이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무릎이 쑤시다, 아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뻣뻣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뼈 관절염은 관절 내에 있는 연 조직들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 관절염은 전신 증상이 아니에요. 온몸이 아픈 게 아니라 개별 관절만 아픕니다. 즉, 이 뼈 관절염이 걸린 관절만 하나하나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이 아니라 비염증성 질환이다. 요게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이 아프고 염증성 질환인 것에 반해서 뼈 관절염은 개별 관절 비염증성 질환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뼈 관절염의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뼈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이에요. 통증. 아까 퇴행성 질환이다 라고 했잖아요. 많이 쓸수록 아프기 때문에 활동을 할수록 관절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아프겠어요? 아니면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쓸수록 아프니까 일이 다 끝난 오후나 야간에 더 통증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강직입니다. 우리가 강직은 스티프니스라고 하고 관절이 뻣뻣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뼈관절염의 특징은 아침 강직이 30분 미만으로 나타납니다. 아침 강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조조 강직이라고 하고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사이 내내 잠자다가 한 자세로 있다가 일어나죠. 즉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혹은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을 우리가 아침 강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루 종일 뻣뻣한 게 아니라요.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좀 하면은 이 뻣뻣함이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뼈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아침 강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0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이 강직이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강직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젤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젤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뼈 관절염의 강직은 관절을 많이 사용한 후에 악화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있지만 저녁 강직이 더 심하고 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운동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앞선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제 새뼈가 형성되게 되고 연골이 닳기 때문에 이제 뼈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연골이 닳아서 움직일 때마다 연골의 끝이나 그 뼈의 끝에 부딪히게 되거나 아니면 관절의 변형이 오면서 이 관절 운동, 즉 ROM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절의 불안정감입니다. 관절의 불안정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ROM이 끝나는 범위가 있는데, 관절을 지지하는 지지 구조들이 이제 퇴화되거나,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퇴화되거나 끊어짐으로 인해서 관절을 잘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에서 넘어가서, 과운동성을 보일 때 우리가 불안정감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관절의 불안정감이라고 하는데, 이 뼈 관절염에서는 이 움직임에 있어서 관절의 불안정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창과 연발음입니다. 이 특징이 골관절염을 진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특징인데요. 이 류마티스 환자의 부종은 말랑말랑한데 골관절염 환자의 부종은 딱딱한 편입니다. 왜냐면 뼈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은 곳을 만졌을 때 딱딱하고요. 움직일 때마다 연발음이 들리게 됩니다. 연발음은 크레피토스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관절면이 거칠어지고 관절면 가장자리의 뼈가 과성장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톱니바퀴에 마치 이물질이 낀 것처럼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정상적인 운동을 방해하면서 생기는 소리를 우리가 연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실강 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관절 염증인데요. 원래 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염증이 있는 부분이 따끈따끈한데요. 뼈관절염의 염증은 차갑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어도 차갑게 느껴지는 게 뼈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은 관절의 파괴입니다. 골관절염의 진행에 따라서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인대가 이완되거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관절의 변형을 유발하는 것이 뼈 관절염의 임상적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침범되는 관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뼈 관절염이 어느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이 뼈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 발병 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범 관절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뼈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축관절 그리고 말초 관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어디에 생기는가? 축관절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같이 보면은 우선 목에 생기고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뼈돌기 관절, 그 다음에 무릎과 엉덩 관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뼈 관절염이 호발하는 말초 관절을 보면은 우선 손과 발에서 나타나는데, 손에서는 요거는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손에서는 먼 쪽 손가락 뼈, 우리가 DIP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몸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 PIP. 그 다음에 손목 손허리 관절에서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손목 손허리 관절에서 많이 발병하게 되고, 발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아니라 특히 첫 번째 발의 발허리 관절에서 관찰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뼈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염증이 있다면은 그게 온몸을 돌아다녀서 전신이 다 아프거든요. 근데 뼈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아니라 아픈 관절만 아파요. 그래서 이 뼈관절염이 생긴 관절에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병력과 신체 검사를 기반으로 뼈관절염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주 증상은 사용을 한 후에 통증과 강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비활동 뒤에 재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젤링에 대해서 설명했죠. 활동을 오래 안 하다가 움직이게 되면 관절이 뻣뻣한 거. 그래서 특히 뼈관절염은 아까 본 것처럼 발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분명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 그리고 이제 관절을 쑤시고 아플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뼈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감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진단은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분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아파요 하는 이 관절 부위에서 뼈 돌기가 이 빨간색이 새로 생긴 뼈 돌기예요. 보면은 이 노란색 여기가 정상 관절인데 정상 관절은 매끌매끌하고 동글동글한데 요 골관절 뼈 관절염이 생긴 분의 손을 보면은 정상 범위보다 더 뾰족뾰족한 새뼈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뼈가 형성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관절 사이의 공간을 한번 보세요. 정상 관절은 이 관절 사이의 공간이 둥 떠 있는데, 이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적으로 한쪽에만 공간이 거의 뼈가 맞닿을 정도로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뼈 관절염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이나 뼈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것을 확인해서 뼈 관절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뼈 관절염의 특징, 그리고 임상적 특징, 진단 기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이 환자들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업 치료는 나중에 보고 의학적인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뼈 관절염의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 환자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장애를 감소시키고 약물의 독성을 피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 관절염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보자면은 첫 번째로 전신성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제 그리고 항염증제를 복용하게 되고 비마약성 혹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에 그 반응이 없는 심각한 상태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항염증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국소 관절의 염증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위장 그리고 콩팥에 대한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썼을 때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항염증제의 예시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 다음에 콕스투 억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적인 약물 치료로는 국소 약제인 아스피린, 또 캡사이신 크림, 그 다음에 국소 NSAID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절 안으로 주사를 놓기도 해요. 관절 주사 맞고 왔다, 무릎 주사 맞았어,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죠. 그때 들어가는 주사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문제는 이 주사가 점진적인 연골 파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맞아서는 안 되고 연 3회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영양제를 드실 수가 있는데 글루코사민, 그다음에 콘드로이틴과 같은 것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양제 관절과 관련된 영양제 광고하는 거를 보면은 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도 알 텐데 이 콘드로이틴이 있으니까 관절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 영양제로 이런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복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물 치료, 약물의 종류, 부작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챕터 38에 2번 표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참고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뼈 관절염은 이제 약으로도 안 되면은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이 관절을 보존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경감시켜서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종류에는 관절경 절제술, 손상연골 대체 이식술, 관절 용해 및 관절 대체 수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